코딩과 스토리텔링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코딩과 스토리텔링 강의를 맡은 세종대학교 백성욱입니다. 이번 강의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또 제가 과거에 코딩 교육을 하면서 저에게 영감을 준 역사 속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 세 분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또 코딩이라는 것은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또 왜 코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코딩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딩 예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림으로써 학생들이 코딩을 할 때 자기의 관심 분야,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코딩의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과거에 제작했던 K무크 코딩과 스토리텔링 강좌를 소개함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딩과 스토리텔링의 개요인데요. 저는 이 코딩의 강의를 파이썬으로 했습니다. 과거에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배우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파이썬을 선택할 때만 해도 파이썬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컴퓨터 언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C 언어가 조금 더 보편적이었고 지금도 C 언어는 매우 보편적인 언어로서 전공자 학생들이 학습하는 그러한 컴퓨터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파이썬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 또한 파이썬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이 파이썬이라는 것은 요즘 인공지능 기술의 딥러닝, 기계학습 이런 데 매우 적합한 컴퓨터 언어이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파이썬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의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오픈소스 형태의 라이브러리들의 확장을 통해 더욱더 유용한 컴퓨터 언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배워놓으시면 향후에도 이 언어가 매우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이썬으로 기초 코딩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 코딩과 스토리텔링을 준비할 때는 수학의 기초가 약하고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내용 등을 통해 코딩 예제들을 많이 제시했고요. 또 이 짧은 강의지만 여기서도 스토리텔링의 느낌을 받는 코딩에 대한 강의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 코딩과 스토리텔링이라는 교육을 통해 세종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강의를 여러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이 교육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피드백을 항상 받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과거에 인문과학대학 탁진영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강의가 비전공자 눈높이에 맞다. 그래서 그 교육 콘텐츠가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적합하다. 또한 이 콘텐츠가 꾸준히 진화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은 1학년 때 이 수업을 듣고 인문계로서 코딩이 정말 낯설고 어려워서 이 수업을 어떻게 들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 수업에서 다양한 도구와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코딩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혔다고 좀 칭찬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영문과 학생이었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코딩을 저희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코딩을 이제 적당히 하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애플사와 인터뷰를 할 때 뭐 영어는 곧잘 하니까 인터뷰에 문제는 없었고 애플사에서 이제 질문하기로는 뭐 코딩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코딩의 경험을 어필을 했더니 이제 합격을 해서 싱가포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실무 면접에서도 정교생 교육을 통한 그 교육을 통해서 코딩 능력을 갖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개요의 목차에서 말씀드린 과학자 세 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수학자입니다.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수학의 왕자라는 타이틀을 지닐 정도로 18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수학자죠. 이분의 업적을 이 강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어릴 때 수학 시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 강의에 준비 자료로 포함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기 있는 유튜브나 이 영화의 제목을 보시고, 이 영화의 제목은요, 세계를 측정하는 방법. 이 독일어로 되어 있는 영화긴 하지만 한글로 번역하면 세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가우스라는 인물이 이제 전 생애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영화의 첫 부분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우스가 어린 시절에 한 콩나물 교실이라고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러한 문제를 내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4 플러스 5 플러스 6.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 정답 알아요. 그러면서 손을 대부분 학생들이 듭니다. 그런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11, 12, 13 이렇게 하면서 99, 100 이걸 더하세요 라고 하니까 대부분 손을 내리고 종이에 계속해서 계산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가우스 소녀는 이걸 계산하지 않고 뚫어지게 칠판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규칙을 발견하는 거죠. 1과 100을 더하면 101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2와 99를 더하면 역시 101이고 세 번째로 있는 숫자 3과 98을 더하니까 101. 그래서 차곡차곡 두 개의 숫자를 양 끝에 있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 모두 102이라는 그러한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1이 몇 번 발생하냐면 1부터 100이니까 반 정도가 발생해서 100 나누기 2 곱하기 두 개의 수를 합하면 101 해서 규칙을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발견해서 그 공식을 선생님한테 알려줍니다. 선생님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란 선생님의 반응은 칭찬이 아닌 볼기짝에 회초리를 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어린 가우스가 이러한 패턴을 만들었다. 이러한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이러한 코딩의 흥미를 굉장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과학자는요, 파스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팡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유명한 명언을 남긴 파스칼이죠. 파스칼은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파스칼은 어릴 때 아버지가 회계사였어요.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게 이제 17세기였으니까 숫자를 계산하는 게 어려웠죠. 지금처럼 엑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손으로 다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세계 최초의 계산기를 만듭니다. 이거는 뭐 전자식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기계식 계산기였죠. 그래서 그 우리 컴퓨터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컴퓨터가 파스칼이 개발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최초의 계산기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앙리 르코크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방문을 해서 이걸 봤어요. 이게 마치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10,000의 자리, 이렇게 자릿수에 있는 다이알이 있어요. 약간 주판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이제 주판도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있어 갖고 덧셈을 할 때 1의 자리가 꽉 차면 10의 자리로 넘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에서 숫자를 입력하는데 과거에 이 전화기가 이제 다이얼식 전화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해당되는 숫자를 넣고 한 바퀴까지는 안 돌리지만 그 숫자에 해당되는 데까지 돌리면 끝이 닿아서 거의 실수를 안 하는 그런 숫자의 입력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2, 주판을 넣을 때 실수가 많아서 이제 급수가 높을수록 그런 것들을 잘하는 전문가가 되는데 초보자도 쉽게 계산을 더하고 뺄 수 있도록 다이알 방식으로 이러한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선 인류의 최초고, 또 이분의 성향이 어떤 반복된 일은 자동으로 좀 계산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하나 개발한 게 뭐가 있냐면 프랑스 파리 근교에 살면서 이렇게 아침에 러시아어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프랑스 파리 근교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러시아어 시간에, 그러니까 러시아어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 출근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군집해서 걸어가는 패턴이 발견이 되고 저녁 때는 퇴근 시간에 또 이렇게 퇴근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구나.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정기적으로 순환 운행하는 그러한 마차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8인승 마차죠. 그래서 그 마차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파리에 있는 시민들을 이제 운송을 하면서 어떤 그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최초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그런 패턴을 보는 사람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 중에서 그런 패턴을 찾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코딩을 한다면 굉장히 잘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앨런 튜링이라는 분을 소개할 텐데요. 이분도 튜링 테스트로도 유명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 기계 해독을 함으로써 영국 연합군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독일군의 암호기 애니그마가 있는데요. 이 애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연상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영화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를 한 번쯤 안 보신 분이라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앨런 튜링이 이제 처칠 수상에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이러한
애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 튜링이 이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계속 지속을 했는데 아마 이러한 운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고 2차 대전이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앨런 튜링이 이제 같이 연구하던 연구원들과 이제 바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업원 중에 한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정보 같은 걸 전할 때 항상 그 앞에 하일 히틀러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니그마는 24시간마다 암호 체계를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컨비네이션이 존재해서 그걸 해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독일의 군사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에는 앞에 하일 히틀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24시간 암호 체계가 바뀌고 24시간마다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바뀔지라도 그것은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힌트를 가지고 해독을 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 굉장히 운이 좋게 암호를 풀므로써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되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컴퓨터는 어떤 그러한 패턴 속에서 운영이 되는 그러한 로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예제로 알아보는 코딩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코딩을 설명할 때 보조할 수 있는 조교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파이썬 코드에서 제가 코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코딩을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종류의 스테이트먼트의 복합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A가 5다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변수, 이러한 박스에 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B가 9다라고 하면요, B 박스에 9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의 그 메모리에서는 이러한 바닥 같은 데는 값이 들어갈 수 없고요.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만 값이 들어가서 이 값들을 서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과거에 이것을 서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떻게 했었죠? 한번? 네, 이렇게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컴퓨터는 두 손을 쓰지 못하고 한 명령문을 한 번씩 수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손만 쓴다면? 그러면 박스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에는 템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템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C라는 박스를 템프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자, 이 얘기는 A가 템프로 갔다라는 뜻이고요. 이 얘기는 B가 A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템프에서 B로 가서,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면 A와 B가 서로 바뀐 상태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예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예제는 변수 3개를 놓고 이걸 서로 정렬하는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정렬은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의 석차를 낼 때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경우 주로 엑셀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챗 GPT에게 변수 3개의 정렬 코드를 만들어 줘 라고 채트를 걸었더니
이 챗 GPT가 지금 보이는 대로 코딩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코드에 만족을 못해서 보다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코드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A는 5고요, B는 9고, C는 1이에요. 그러면 이 ABC를 A가 가장 작고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코드를 한번 이해를 먼저 해보시면 A가 B보다 큰가 물어봤어요. 크지는 않죠. 그러면 아무 액션이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 A가 C보다 큰가 했더니 A가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는 가장 작은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교께서 D라는 것을 우리가 템프로 사용을 해서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아까 바꿔준 것처럼. 네, 이렇게 되면 고요. 네, 다음 코드를 보면 B하고 C에 비교하는 if B, C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비교를 해봤어요. B가 9니까 크죠? 그러면 또 바꿔줘야 되는데 템프가 필요하니까 다시 D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주시죠. 네, 이렇게 잘 바꿔주셔갖고 요 세 개를 프린트를 하게 되면 A는 1, B는 5, C는 9 이렇게 작은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드를 가서요. 변수 4개의 정렬을 해서 또 챗 GPT에게 코드를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좀 너무 교육용보다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성능은 아주 좋은 코드를 만들어 줬는데 교육상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코드여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가지고 한다면 또 A는 5가 되고 B는 9가 되고 C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D는 2가 돼요. 그러면 아까 3개 갖고 한 방법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비교해서 크거나 작거나 하게 되면 교환을 해서 결국은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할 텐데 이 정도까지는 코드를 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5개 정도 해서 또 2에 어떤 6이라는 값을 넣고 또 이것을 정렬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6개 변수가 A부터 Z까지 있는데 이거를 소팅해라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마치 제가 아까 가우스 소년이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했을 때 1부터 5까지는 학생들이 할 만한데 이게 10이 넘어가는 순간 학생들이 포기하고 포기함으로써 아무도 답을 못 내는 것처럼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부터 Z까지 변수를 쓰는 것보다 인덱스를 넣어서요. A0부터 A25까지 이렇게 넣게 되죠.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A 대신에 인덱스를 이렇게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B 대신에 1로 바꾸고 C 대신에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D 대신에 3으로 바꾸고 4 대신에 이제 A를 이렇게 바꿔서 변수 이름은 전체적으로 A라고 하되 A0, A1, A2, 3, 4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드의 완벽한 이해는 없으시더라도 이제 0을 중심으로 비교를 한번 쭉 해봐서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B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서 변환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대로 한 6, 7줄의 코드를 통해서 이 정렬이 완성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보시면 그 템프와 아까 A와 B와 이렇게 바꿨던 그러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들이 약간의 변형된 상태로 되어 있지 로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A, B, C로 했을 때는 좀 쉬운 로직이었지만 변수가 늘어났을 때 굉장히 복잡한 것을 인덱스를 적용하고 forloop를 포함을 시켜서 간단한 패턴으로 만드는 코딩까지 학생들한테 유도를 한다면 향후에 어떠한 컴퓨터 언어로 코딩을 하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6년 동안에 이러한 코딩을 하면서 경험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코딩의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딩의 예제를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유럽 열차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유럽에 가서 이런 역사나 여러 가지 관광지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제가 목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딩이라는 것은 어떤 도메인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가치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학생이 여행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코딩을 통해 유럽의 열차를 통해서 배낭여행을 하는데 내 예산을 넣고 내 시간을 넣었을 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여행을 하면 가장 아이디얼할까 그러한 내용들을 서비스해주는 앱을 개발한다면 그거 역시 굉장히 히트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 지도가 있는데요. 그 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벨기에가 있고 룩셈부르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파리에서 31유로를 지출해서 파리 여행을 마쳤어요.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파리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브뤼셀로 가고요. 브뤼셀로 경유해서 룩셈부르크로 가고 또 예산이 넉넉지 않다면 브뤼셀을 포기하고 룩셈부르크로 바로 가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룩셈부르크인데 여기서의 간단한 시나리오는 파리에서 룩셈부르크로 바로 가느냐 아니면 브뤼셀을 경유해서 룩셈부르크로 가느냐 이러한 시나리오인데요. 예산이 많다면 충분히 브뤼셀을 경유해서 갈 수도 있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룩셈부르크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룩셈부르크는 반드시 가서 관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유로, 31유로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코드에서 본인이 현재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입력받아서 브뤼셀을 경유해서 룩셈부르크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윳돈이 있을 때는 브뤼셀로 가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브뤼셀을 포기하고 룩셈부르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이 학생이 룩셈부르크 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앱을 상상하시면서 이러한 코딩의 시나리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는 제가 과거에 K-MOOC 코딩과 스토리텔링 강좌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강의를 들으시고 추가로 보다 그 학생들에게 코딩에 대한 필요성과 코딩의 개념을 좀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 K-MOOC 강좌를 듣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립니다. 일단 저희 코딩과 스토리텔링은 작년 2022년도에 최우수 강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최우수 강좌는 매년 국내에 굉장히 많은 K-MOOC 콘텐츠 중에서 한 20개 정도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러한 컴퓨터나 어떤 기술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우수 강좌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강좌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코딩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좌가 좀 소개되면서 또 최근에는 교육부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초중고 교원 대상 직무연수 콘텐츠로 좀 제공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와서 저희가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코딩과 스토리텔링의 교육 콘텐츠로 아마 수강을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학교에 돌아가셔서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지 않고 쉽게 강의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제 강의를 듣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저도 궁금하지만은요.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제가 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코딩이라는 것을 해서 지금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한 41년 동안 이 코딩이라는 것은 정말 흥미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힘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그 학생들이 코딩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또 이 짧은 이 강의를 통해서도 그러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수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쉽고 활용도가 높은 파이썬과 복잡한 내용을 간단한 패턴을 통해 나타내는 코딩을 활용해 보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코딩이 어려운 논리적인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